안녕하세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학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이 5장 공포 분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자 이제 오늘은 그 이후 6장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공포를 겪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제 축구 선수 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공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장 인간의 뇌는 어떻게, 그리고 왜 공포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걸까. 저희가 이제 막 두렵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공포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 특히 공포를 아주 빠르게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이랑 고통, 스트레스 이런 거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대요. 특히 공포를 아주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처리한다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고통에 반응했을 때 공포부터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진화하는 동안 인간의 뇌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다. 오래된 뇌회로는 새로운 뇌회로와 함께 작동한다.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가 포함된 오래된 뇌회로는 생존이 목적이다. 오직 생존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인류가 진화하는 동안 인간의 뇌는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뇌회로, 저희가 이제 10만 년 전이죠. 10만 년 전 원시 시대에 살았을 때 그 회로와 지금 현대 시대의 인류 있죠. 이 현대 시대에 나온 인류, 이 새로운 뇌, 이 두 가지 오래된 뇌회로와 새로운 뇌가, 이 회로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가 포함된 오래된 뇌회로는 생존이 목적이어서 이 스트레스와 고통에 빨리 반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진화하는 동안 인간의 뇌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 본능,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원시적인 생존 불안, 그리고 이 부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무의식적이다. 진화의 과정을 지나 이러한 작용이 최근 세대까지 기억과 경험에 저장됐다. 진화의 과정을 지나 이러한 작용이 최근 세대까지 기억과 경험에 저장됐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적 설계 관점에서 우리의 뇌는 아직 10만 년 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사냥을 하고 막 호랑이나 곰을 만났을 때 저희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호랑이나 이런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네. 거기서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편도체가 너는 도망가, 살아야 돼 라는 생존 본능을 자극시키는 그 편도체 기능. 그래서 그 작용이 최근 세대까지 기억과 경험에 저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직 10만 년 전에 살고 있고 오직 생존을 위한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편도체가 한다. 이게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인 거예요. 그 아주 먼 옛날부터 생존에 특화된 그런 뇌 회로가 아직까지 저희한테 남아있다는 거죠. 자, 편도체는 오직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반면 새로운 뇌는 논리, 생각, 인격, 도덕 등 혁신과 창의력을 담당한다. 여기서 오래된 뇌회로와 새로운 뇌회로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제 오래된 뇌회로는 오직 생존 본능만 가지고 있다고 했죠, 생존. 근데 이제 새로운 뇌는 논리, 생각, 인격, 도덕 등 혁신과 창의력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현대 시대에서는 막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창의력을
조금 창의력을 써서 아이디어, 그리고 업무 생산성,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도덕, 그리고 막 인격, 생각 등 이런 새로운 뇌가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래된 뇌회로와 새로운 뇌회로 사이에서 긴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 vs 자아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격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받아요.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둘 사이에서 힘 겨루기가 발생한다. 서로 반대되는 이 두 가지 회로 때문에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스트레스를 받는다. 즉,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뇌회로와 새로운 뇌회로 사이에서 힘 겨루기가 발생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이 두 가지 회로 때문에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불안인 거예요. 불안.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을 가져도 돼. 너 겁먹지 마라. 너 겁먹지 않아도 돼. 라는 위로가 소용이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작용이 불안이 찾아오는 작용이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런 오래된 뇌회로와 새로운 뇌회로 사이에서 찾아오는 이 긴장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했죠. 근데 이거를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좀 지금 불안하지? 아, 내가 왜 좀 겁을 먹지? 이런 게 본능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본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가져도 돼. 겁먹지 않고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지금 좀 더 뭐 용기 있게 해도 돼. 도전해도 돼. 막 이런 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나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건, 나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게 무의식적인 본능으로 작용하니까 내가 조금 용기 있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래된 회로와 새로운 뇌회로 사이에서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본능이 더욱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저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이런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지도자, 팀 동료가 그런 식으로 막 위로를 많이 하죠. 응원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딱히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공포 반응.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공포가 찾아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포가 찾아왔을 때, 신체적인 공포 반응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자, 온몸이 위험, 기회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으로 가득해진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진다. 심장은 장기나 손, 발에서 근육계로 혈액을 공급한다. 달려야 하거나 위협에 맞설 때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인 공포 반응은 온몸이 위험, 기회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으로 가득해진대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가득해지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빨리 지치겠죠. 그럼 선수들은. 그리고 심장은 장기나 선발에서 근육계로 혈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근육이 폭발적인 힘이나 또 도망갈 준비하는 거예요. 빨리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이 탁 스위치가 켜지니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솟구치면서 근육계로 혈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야 하거나 위협에 맞설 때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도망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포를 느끼면은 허벅지, 어깨, 목 등 이런 곳이 긴장되고 손과 발이 차가워진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저희가 빠르게 도망가기 위해서 몸에서는 열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땀이 나는 이유는 몸에 있는 열을 배출시키는 거죠. 왜냐면 열을 배출시키지 못하면은
저는 더워서 이 심부 온도가 너무 계속 올라가면은 여기 안에 화상이 뭐 화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이곳이 내부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이런 장기의 기능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동물은 저 인간은 땀을 통해서 몸 내부 온도의 열을 낮추는 거예요. 36.5도가 정상 온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36.5도에서 막 37, 38도가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땀을 통해서 배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야. 열을 배출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시력도 바뀐다. 동공이 확장되며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거나 터널 비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주변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과하거나 극도로 조금 두려움이 있거나 흔히 막 밖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막 욕을 하면서 실수했을 때 뭐 야 이 새끼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당장 뺀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겁을 먹죠. 막 긴장이 엄청 되죠. 나 이제 실수하면 큰일 났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온갖 눈치를 보고 두려움이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포를 느끼면은 이 시야가 좁아지고 뭐 터널 비전이 일어날 수 있고 주변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력이 감소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 하고 싶은 플레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공포 반응. 그래서 이게 적당한 긴장은 좋은데 과한 긴장이 안 좋다는 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분명히 뭐 공포를 활용하진 않겠죠. 그렇게 뭐 욕을 하면서 선수들의 기량을 발휘해주고 싶으면은 뭐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하거나 그 선수에게 맞는 지적이나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그냥 막 공포를 심어주는 그런 동기부여 방식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선수들은 신체적인 공포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력이 오히려 저하된다. 자, 그리고 정신적, 감정적 공포 반응이 뭐가 있냐면은 공포 반응은 정보 처리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인지적 처리가 더뎌진다.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비판적 사고에 관한 인지적 처리 속도도 감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공포에 압도되면은 멍청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에서도 공포에 휩싸였을 때 IQ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포에 압도되면 우리는 훨씬 멍청해진다. 왜냐면은 인지적 처리 속도도 감소되고 정보 처리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게 다 저희가 의사결정이나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부정적인 기억에만 집중하게 돼서 관점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따라 움직이고 창의력은 죽인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따라 움직이고 창의력은 죽인다는 뜻이 정확히 뭐냐면은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들은 막 농구, 그리고 야구, 축구, 배구 이런 것들 있죠. 되게 템포가 빠르고 상황의 변수가 많은 것들. 갑자기 내가 공이 나에게로 왔을 때 수비가 주변에 두 명 있다가도 갑자기 한 명이 더 올 수 있고, 뭐 내가 실수를 해서 공이 조금 튕겨나갈 수 있고,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간적인 반응 속도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수비가 많아도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그런 기술이나 스킬을 가지고 그런 수비들을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 능력, 그러니까 이런 인지적 능력 처리, 이런 반응 속도가 좋아야 돼요. 근데 공포에 압도되니까 우리가 멍청해져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비에 휩싸였을 때 순간 당황하고 공포에 휩싸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몸에서 쉬운 반응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뺏기고 이러는 거죠.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상황이 탁 맞닥뜨렸을 때
그 순간에는 순간적인 반응 속도로 이런 머리에서 이런 창의력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창의적인 센스 있는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는 공포에 반응하기 때문에, 정신적, 감정적으로 공포에 반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멍청해져서 창의력이 죽는 거예요.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 막, 와, 진짜 기가 막힌 패스, 막 순간 수비가 확 들어왔는데 그거를 벗어나는 이런 탈압박. 훌륭한 선수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네, 정신적, 감정적 공포 반응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죠, 이러면은. 그리고 자, 공포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계속 분비해서 방어 태세를 유지한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부신이 지쳐 면역 체계가 망가진다. 공포의 원인이 제거가 안 되면은 이 코티졸이라는 게 저희 질병이나 아픈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손해예요. 굉장히 안 좋아요.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많이 분비시키는데, 이게 뭐 이런 만성 두통, 만성 피로,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하고, 결국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서 부신이라는 이런 장기가 지쳐서 면역 체계가 망가진다. 그래서 잠시만요. 공포는 우리의 신진대사, 기억, 염증,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우울감, 불안감, 만족감 상실, 번아웃과 같은 심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알고 있는 사실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 또는 변수가 나타나는 순간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변칙적인 흐름과 빠른 전개의 스포츠에서 반응 속도와 창의력이 매우 중요한데, 공포는 이것을 죽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포가 우리의 이런 신체에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신진대사, 기억, 염증,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 불안감, 만족감 상실, 번아웃과 같은 심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한 선수들이나 조금 멘탈이 약한 선수들이 오히려 막 부상도 많이 있고 금방 지치고 정신적으로 막 이게 지치다 보니까 몸도 아파요. 막 쉽게 이런 감기나 몸살에 걸리고, 딱 내가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 봤을 때 어딘가 조금 약해 보이고 아파 보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공포를 계속 겪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선 우선 순간의 공포와 부족한 공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간의 공포를 다루는 세 가지 핵심을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공포를 즉시 처리한다. 그래서 공포가 엄습하면은 그 즉시 행동해야 한다. 시간을 지체하면 공포에게 통제력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순간의 공포를 다루는 세 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는 공포를 즉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처리하는 게 공포가 내가 느껴졌을 때 그 즉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간의 공포는 뭐 농구의 자유투, 그리고 축구의 페널티킥, 면접, 강연, 이런 것들이 순간의 공포인 거예요. 갑자기 긴장이 찾아오는 거. 네, 그럴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행동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중 첫 번째가 또 호흡. 호흡은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수단이다. 자신에게 이야기하며 몸의 긴장을 푸는 것도 공포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어깨를 내린다. 턱에 긴장을 푼다. 나의 허벅지, 등, 어깨, 목을 이완시킨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긴장을 풀면 공포가 우리를 제압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순간의 공포에 맞닥뜨렸을 때 호흡을 하는 거야. 네.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거를 바로 공포가 왔을 때 이렇게 즉시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몸에 긴장되는 부분 있죠. 자신의 몸에 긴장되는 부분에 그곳을 인지하면서 어깨를 내린다. 이런 허벅지, 등, 어깨, 목을 이완시킨다. 긴장이 풀린다. 라는 거를 주문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직접 말을 걸면서 긴장을 푸는 거야. 자, 그리고 나오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부정적인 사고와 공포, 의심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에게 유용하게 에너지를 활용한다. 말은 강력하다. 옳고 확실한 말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하며 마주한 위협을 더 위협적이게 만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말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옳고 확실한 말은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계속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공포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공포가 나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착각을 주는 거죠. 공포가 느껴졌을 때. 그리고 근데 다만 이거를 진심으로 들리게 해야 된다고 해요. 자신이 나한테 직접 말을 거는 이 주문이 진심으로 들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 긴장이 들었을 때 허벅지, 어깨, 등, 목 이런 데 긴장을 푼다. 그리고 이런 것들 주문을 걸 때 정말 진정성 있게, 그리고 이런 호흡 긴장을 풀기 위해서 순간의 공포를 다루기 위해서 호흡을 할 때 그런 호흡도 좀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심호흡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 두 번째, 공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라. 이거는 간단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뭐 수다를 떨거나 농담, 장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효과가 좀 일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런 수영 선수가 시합에 들어가기 시합 전에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막 그러죠.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이제 라커나 경기장 안에서 시작 전에 뭐 수다, 뭐 이런 장난, 농담을 하는 것도 이런 자신의 공포를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순간의 공포가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방법. 다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포를 합리화하라. 그러니까 이 공포를 합리화하라는, 자, 공포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순간의 공포를 이성적인 사고로 즉시 분석한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포가 왔을 때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없는데도 그거를 이미 걱정하면서 지금 현재 본인의 현재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적인 사고로 즉시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쩌지? 내가 저렇게 되면 어쩌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본인이 걱정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공포를 합리화하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해결책. 이제 부족함 공포와 마주하는 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순간의 공포예요. 뭐 자유투, 페널티킥, 강연, 연설
그러니까 공포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이 부족함 공포, 제가 이제 첫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 공포는 눈치 보게 만들고 스스로 부족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좀 자기 비판, 이런 두려움,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많은 두려움 있죠. 그런 게 이제 여기서는 이 저자는 부족함 공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 부족함 공포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자신이 그렇게 평소에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이런 부족한 공포가 있을 때는 우선 자신의 공포를 바라보고 대면하고 대체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첫 번째가 1번 바라보고, 2번이 대면하고, 세 번째 대체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에요. 자신의 공포가 어떤지 우선은 바라보라는 거야. 이거를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생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대면하는 거죠. 아, 내가 평소에 이런 것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걱정이 되고 저 사람을 피하고 이랬구나. 이걸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체하는데, 이거는 이유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공포는 왜곡된다고 해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와 거리를 두거나 스스로 자기 비판. 아,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못날까?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잘 해내지 못할 거야. 이 멍청한. 아,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런 자기 비판으로 왜곡되고, 이제 완벽주의. 뭐 하나를 시작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 거야. 스스로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좀 실수하기 싫거나 남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완벽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또는 남들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는 왜곡된다. 어떻게? 거리를 두고 자기 비판을 하고 완벽주의가 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자,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부족한 공포와 마주하는 법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공포를 이제 바라보고, 두 번째는 대면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공포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억누르면은 감정 쓰레기를 낳는데요. 근데 이 감정 쓰레기라는 거는 걱정, 불안, 짜증, 자기 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자꾸 뭔가 직장에 가기 싫어요. 직장에 가기 싫고 직장 옆에 있는 그 동료가 자꾸 싫어요. 그리고 또는 누군가 직장 동료든 상사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그 사람과 마주하는 건 싫은데 그 사람이 도대체 정확히 왜 싫고 왜 두려운지, 그리고 회사를 가는 게 내가 일을 하기 싫은 게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귀찮은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내가 뭐 일을 하거나 출근하기 싫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걸 인지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게 돼야 내가 이걸 대면할 수 있어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억누르면은 감정 쓰레기를 낳는다. 걱정, 불안, 짜증, 자기의심 등. 본인이 조금 공포 반응이 올 때 평소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조금 스스로 막 의심하는, 자기 비판을 하는 상황에서 왜 그러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쓰레기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공포를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하라. 자,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며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수정하고
더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수정하고 더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야.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매우 지금 힘든 상황에 속해 있어요. 꼰대 같은 직장 상사에, 그리고 직장 선배, 그리고 뭐 꼰대 같은 같은 선수 팀 동료, 조금 무서운 코치나 지도자, 너무 힘든 훈련들, 본인한테 지금 처해진 힘든 환경 있죠.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꼰대 같은 직장 상사나 선배가 있을 때는, 와, 내가 이런 사람들 옆에서 버틴다면은 분명히 나는 많은 성장을 할 거야.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곳에서 버티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걸까? 이렇게 자기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이런 곳에서도 버틸 수 있고 정말 대단하다. 나라는 사람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 나 조금 정말 좀 멘탈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직장인분들이 매일매일 출근하기 싫어하면서도 매일매일 출근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신이 나약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회사를 매일 출근하면서 힘든 운동을 하기 싫은데도 매일 하면서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비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공포를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하라.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게 흔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식하고 관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로 사람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것마저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포를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하라. 자, 이제 공포를 목적의식으로 또 대체하래요. 자, 목적의식을 강하게 인식하면 공포와 수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목적의식은 공포를 잠재우고픈 충동보다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자, 목적의식. 제가 장담하는데 현재 지금 유소년 스포츠 문화에서는 이 목적의식이라는 걸 누군가 알려준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방법,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그리고 목적의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의식이 이게 정확히 뭐냐면은, 저의 목적의식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목적의식은, 저는 어린 선수 시절에 막 비난받고 비판받았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도자들 눈치 보고 팀 동료 선배들의 눈치가 보이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분명히 개인 운동이나 혼자서 할 때는 되게 잘했어요. 심지어 축구를 늦게 시작했는데도 일찍 시작한 친구들보다 기본기가 더 좋은 때도 많았어요. 제가 따라잡은 거죠. 막 다른 사람 새벽에 다른 선수들은 자고 있을 때 저는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본기 훈련하고 드리블 훈련을 막 하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축구를 저보다 더 일찍 시작한 친구들보다 기본기가 더 좋아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팀 훈련이나 시합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거를 개인 운동 때는 막 이렇게 혼자서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소년 스포츠 문화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거를 공부해서 지금 세대의 그 선수들에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포가 올 때 이러한 목적의식을 강하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공포가 왔을 때 이게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의 그런 고통에서 저는 그런 힘든 경험을 겪어봤다 보니까 겪어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의 아이들에게 저는 그런 거를 제가 겪었던 거를 똑같이 겪지 않고 조금 더 즐겁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런 흥미, 성취, 즐거움, 재미 그런 걸 다시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의 목적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유소년 선수들은 자신의 목적의식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방향성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냥 운동하다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실력 좋으면은 뭐 좋은데 스카우트 돼서 뭐 진로 그냥 뭐 좋은 학교 가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돼서야 대학교 어디 갈지 고민하고 그냥 방향이 없는 거예요. 목적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실력이나 본인의 이런 성장 폭도 없는 거고 목적의식도 없으니까 생각도 명확하지도 않고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공포가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조금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되게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뭐 그냥 좀 양아치로 빠지거나 몸쓰는 일로 빠지고 조금 힘든 거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어렸을 때부터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확실해요. 없을 거예요. 목적의식이 너 목표랑 목적의식이 뭐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알려주고 싶은 게 그게 저의 목적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공포가 왔을 때 목적의식으로 대체해야 된다. 마지막, 이제 공포를 꿈과 욕구로 대체하라. 대부분은 무언가를 얻는다는 희망보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공포에 더 많이 좌우된다. 사람들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크다. 이거를 손실 회피 경향이라고 해요.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잃는다는 그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소년 우리 선수들은 꿈과 욕구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야. 공포를 꿈과 욕구로 대체해야 된다. 내가 무섭고 지도자한테 혼나고 막 실수하가 두려워 이런 것들 올 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간절히 원하라는 거죠. 본인의 꿈을 생각하라는 거야. 꿈과 욕구. 본인이 간절히 원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욕구가 에너지와 직업의식, 꿈을 실현코자 하는 의지를 제공할 것이다.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뭐 이런 욕구가 있을 거야. 이걸 하고 싶은 욕구, 자신이 원하는 것. 그런 공포를 꿈과 욕구로 대체하라. 자, 그래서 우선 2부는 이런 식으로 딱 핵심만 짧게 마무리했는데 지금 유소년 선수들이 뭐 이런 축구, 농구, 야구 뭐 이런 스포츠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드민턴, 테니스. 근데 뭐 이런 엘리트 선수들은 아이들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런 걸 잘 몰라서 음, 내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스스로 그냥 겁을 먹고 피해요. 겁을 먹고 첫 번째가 피해버리는 거야. 뭐 시합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아이들은 공포를 그냥 무시하거나 일부러 피하려고 해요. 자신이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내가 그거를 무서워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말하기를 또 꺼려해요. 부모님들한테도 잘 말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점점 이 감정 쓰레기가 커져서 걱정, 불안, 짜증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공포, 부족한 공포가 계속 지속될 때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근데 여기 이런 심리적인 장애로 이어지거나 생리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신이 뒤쳐서 명체계가 망가진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한번 공포에 휩싸이면은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괜찮아질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거는 시간이 약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게 기준이 있지. 사람의 감정은 이런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이게 좀 약이 되지 않고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커요. 그래서 이런 뭐 목적의식 그리고 꿈과 욕구를 대체하는 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런 걸 계속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공포를 바라보고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공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2부는 핵심을 제가 압축시켜서 전해드렸고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댓글이나 따로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